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함께하는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 이수정 교수입니다.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아니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국민의힘의 영입 제안을 받았고 수락하셨다. 이 보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1호인지 10호인지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뭐 당 내에 있지 아니하다 보니까 뭐 한 달 전쯤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좀 편하게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편하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뭐 어떤 비례나 뭐 좀 아. 조용하게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그건 네. 안 되겠다. 당을 위해서 좀 헌신을 하라. 이런 요구 사항이었고, 그리고는 평상시에도 전 일단 기본적으로 비례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하. 그전에도 뭐 제안받은 적 있었는데 거절했던 이유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국회를 가면 입법을 하러 가는 거지 정당 활동을 하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례가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사실은 정당인이지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뭐 입법의 의지를 불태우기는 좀 어려운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럴 거면 이제 지역구에서 나가야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저는 머릿속으로 입법부로 간다.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된 연유에는 아시다시피 25년 동안 네. 원외에서 민생 뭐 특히 이제 약자가 얼마나 위험에 빠지는지를 현장에서는 누누이 봤고, 법이 얼마나 둘이 뭉실해서 심지어는 아이들을 사고 파는 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낮에 벌겋게 일어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학자로서 연구실에 처박혀 있는 게 이게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그 많은 빈틈을 채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지 사실은 고민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한 달. 있었어요. 그리고는 뭐 결심하여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제 연구지라는 게 뻔합니다. 뭐 집 사는 지금까지 뭐 살면서 물론 네. 뭐 수원에서 잠깐씩 거주하긴 했지만 뭐 제가 사는 곳 아니면 학교 정문 앞 아니면 후문 앞인데 학교 정문 앞 아니면 후문 앞인데 네. 학교가 수원에 있는데 수원이 가불병정 네, 많이 5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나뉘어져 있는데 그냥 뭐 저희 학교가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그 정치권에서도 이제 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여성을 보는 시각, 여성 문제를 대하는 이 태도 뭐 이런 것이 어떻다고 보세요? 제 기사 밑에 댓글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욕을 하는데 진보는 진보대로 욕을 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욕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저를 이제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올리는 댓글도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저 여자는 제사 지낸다고 제가 어디선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저 네. 여자는 유교거리다 이렇게 또 욕을 하기도 하고. 유교거리다. 네, 뭐 그렇게 여성을 이제 어떤 뭐 도구로 해가지고 하는 비난이 이만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뭐 아이폰, 삼성폰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 시대가 됐고,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는 유권자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목소리도 대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그분들보다도 더 유권자조차도 되지 못하는 네. 그런 어린 친구들, 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입법 활동은 틀림없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입장들이 있겠으나 감수해야 될 건 감수한다. 정치권의 시각을 제가 여쭙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일반 유권자 시민들의 네. 시각도 네. 시각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다고 보세요? 뭐 여성 정책. 정치권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 하나도 과거보다 나아진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굉장히 그 분노했던 것은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 그 연장선상에 그대로 있구나, 하나도 안 변했구나. 저는 이제 설친다라는 얘기를 25년 동안 듣고 산 사람이에요. 이수정 교수를 영입한다니 황당무계하다. 2020년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에도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는데 영입이라고 부르기도 무색할 만큼 이미 국민의힘 사람 아니냐. 이 논평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약간 그 논평을 들어서 이제 섭섭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자면 인종주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종주의요? 예, 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뭐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어차피 그쪽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치가 왼쪽 오른쪽으로 두 쪽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오른쪽에 있었던 원래부터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영입도 아니다. 뭐 근데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양분해가지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넌센스다. 왜냐하면 민생이라는 거는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어요. 네. 그냥 다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그게 좀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지금 국민들의 뜻을 살리고 싶다 이런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혁신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혁신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지지부진하게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고 네. 국민의힘이란 당에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변화는 확실히 네.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될까요? 왜냐하면 저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저는 험지로 갑니다. 네, 수원은 언제나 민주당이 지배적이었고요. 예, 압도적이었고 20대도 21대도 예,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지역구는 저는 잘 알지만 예. 거기는 험지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험지를 택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제 뭐 험지로 주류 뭐 이런 분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다 아니다 논란이 한창 중인데 그 희생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정치권이든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를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부패합니다. 그분들의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들은 계속 변화하고 또 자기 희생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로 또 넘겨주고 그런 변화가 여든 야든 필요하다는데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금 전에 그러셨어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전 험지로 갑니다. 어떤 네. 걸 가지셨어요? 뭐 저는 교수 25년 탑벌이 했고 사회적인 뭐 지위도 있고 예. 뭐 이제 가족도 있고 예. 예, 집도 있고 예, 그 뭐저 말씀- 가진 거 많죠. 그 예. 말씀은 다른 분들에게 똑같이 되돌리자면 가진 건 많은 분들, 정당에서 본다면 기득권 가진 분들, 그분들 험지로 가십시오라는 신인의 요청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뭐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군번이 못 되고요. 예, 저는 저라도 제가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자기 희생이라는 게 사실은 종교적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인드고, 예,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자기 희생을 하고 예. 제가 애정 있는 곳으로 간다. 험지라도. 예. 예. 네, 12월 5일 화요일에 있었던 이수정 교수 인터뷰입니다. 이수정 교수는 뭐 워낙 유명한 분이잖아요. 범죄 심리학자로. 그런데 이 교수는 이제 출마와 관련해서는 비례가 아닌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고 싶다. 수원 정으로의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내에서 일고 있는 험지 출마 희생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도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수정 교수 얘기하기 전에 어제 국민의힘 인재 영입이 있었잖아요. 뭐 이수정 교수 당연히 포함됐지만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있고 또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 지원 대표 5명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뒀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일단 이수정 교수 말고는 인지도를 생각했는데 네. 하정훈 원장은 아마 아이 키우는 3040 엄마 아빠들한테는 네, 굉장히 네.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필 3040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취약층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을 노렸겠다 싶고 이철규 위원장이 처음에 위원장 됐을 때 제가 가장 중점이 되는 인재 영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 인지도를 가장 이기는 얘기를 공천.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명분이 있었던 게 이제 박충건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늘 해왔던 북한 부분 그리고 윤도현 씨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가 늘 신경 썼던 자립준비 청년 뭐 정책 같은 것도 많이 내놨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구자룡 변호사는 저희는 몰라도 보수 쪽에서는 꽤 유명한 많이 변호사셔가지고 나오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인지도와 이기는 공천을 좀 전반적으로 고민을 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수정 교수 인터뷰 들으면서 이제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는 했는데 이 외에, 그러니까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그렇죠. 표면 아래에 네. 있는 좀 배경 이런 거 들은 거 있으세요? 이수정 교수 영입은 사실 좀 놀랍지가 않은 게 예. 국민의힘에서 원래 윤석열 캠프에서도 활동을 하셨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 총선 때는 사실 원래 이탄 의원이랑 함께 민주당에 인재 영입을 하렸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거절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입법은 뭐 여성
아동 위하에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표면적으로는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좀 굉장히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겠다.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나 좀 들은 게 있는 게 네. 이제 남편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남편이 이은재 변호사인데 네. 사법연수원 15기거든요. 변호사고 그다음에 60년생인데 1960년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서울대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사실은 대선 후보 캠프 때부터도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이거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이수정 교수가 수원정을 얘기했는데 지금 수원에서 뭐 김은혜 대변인 얘기도 나오고 혹시 수원을 좀 국민의힘에서 좀 전략지로 좀 보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략지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당에서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네. 수원 쪽에 좀 출마자가 없긴 하대요.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수정 교수가 좀 적합했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원전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랑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당에서 수원정을 딱 찍었던 건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김은혜 전 수석이 수원 쪽에 좀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박민식 보훈부 장관 쪽에서도 그런 논리를 좀 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이 경기 성남 분당 의뢰에 이제 좀 겹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당에서 이렇게 뭐 일부 여론조사를 수원 쪽에 돌리기도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김은혜 전 수석의 이름을 넣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현역 당협위원장이랑 네. 지금 그 수원의 5개 지역구가 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랑 붙여봐서 돌렸던 여론조사가 몇 번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래서 수원정이 상대적으로 좀 낫다 그래요. 좀 더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당내 요구사항은 김은혜 전 수석이 거기를 가야 된다. 왜냐하면 김은혜 전 수석은 경기지사 후보로도 나섰었고 하니까 인지도도 높고 네, 또. 인지도도 높고 하니까 경기 지역을 또 총괄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아예 못 가는 그러니까 아예 어려운 지역을 보내기보다는 이제 한석 정도 따올 수 있는 지역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수원정을 보내려고 했는데 김은혜 전 수석은 안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분당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수정 교수가 나와서 여기를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당을 지역구에 이런 경합이 좀 더 치열을 해졌다. 예전보다 이런 점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이제 어제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굉장히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뭐 서울에서는 6곳밖에 국민의힘이 차지를 못한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마 꽤 위기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전략적으로 뭐 어떤 선택을 좀 공략을 한다던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놀라운 게 사실 서울에서 굉장히 열세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네. 현역이 있는 용산이랑 송파갑까지 빠졌다는 게 좀 충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그 지역은 둘 다 지난번에도 뭐 800표 차이, 3000표 차이 이럴 때 굉장히 빡센 곳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당장 이제 국민의힘 영남권에서는 이거 굉장히 최악을 상정한 것이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서울에 나가려고 했던 하태경 의원이랑 이용호 의원은 지금 막 기자회견에 페이스북에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국민의힘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파도 좀 중요해 보이고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그 보고서 전체 내용을 보진 못했는데 한 2주 전쯤에 이제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당 관계자랑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 선거 얘기를 하다가 이 모 관계자가 이제 데이터를 하나 보여줬는데 짧게 경기, 서울, 인천 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보니까 그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그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6개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알려줬어요. 뭐 경기가 59개 중에서 확실한 게 9개, 뭐 최대가 20개. 그다음에 서울에 49개 중에 확실한 게 6개, 최대 12개, 뭐 인천 13개 중에 확실한 게 2개, 최대 4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뭐 그 이상한 지역구 보내면 안 되고 한석 더 가져올 수 있는 지역구 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수도권 선거가 너무 어렵다. 그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네. 괜히 인천 계양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인천 계양을 이런 데 가면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자리만 오히려 뺏기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정도 인지도 있는 사람들은 한석이라도 더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주목이 됐던 거는 이 얘기를 들은 게 2주 전이고 그 관계자랑 이제 어제 또 얘기를 해봤어요. 그때 얘기해줬던 게 이 보고서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보고서가 보고된 게 한 달이 넘었대요. 한 달 전에 이미 공유가 다 끝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2차 보고를 거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자면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공유가 경각심이 됐던 좀 내용이. 없다라는 거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뭐 이 교수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수원을 험지로 분류하는 게 맞을 듯 한데 험지 얘기 나와서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로 가보려고 하는데 혁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혁신안을 내놓은 건데 결국에는 혁신위가 조기 종료하게 됐고 이걸 두고서는 일각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판정승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제 이제 김기현 인요한 회동에서 두 분의 표정이 말씀대로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웃으면서 막 배웅을 하고 인요한 위원장은 그 말 많은 양반이 말을 전혀 없이 나가셨고요. 그리고 혁신이 이제 조기 종료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배웠다 하면서 네. 좀 뼈 있는 얘기를 그쵸, 했잖아요. 그쵸. 정치가 뼈 있는 이렇게 말을 어렵다는 걸 했죠. 배웠다 이랬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랑 만났을 때는 상당히 지친 기색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인요한 혁신위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대가 컸어요. 총선을 앞두고 김은경 혁신이랑은 다를 것이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버스는 떠났고 김기현 대표가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네. 물론 여의도 사람들은 뭐 아직까지 총선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 또 그런 기회가 올지는 조금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당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당이 너무 지금 안이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어제 이제 그 판세 분석 보도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그 동안에는 참았다가 네. 혁신위도 종료됐고 판세 분석이 나오니까 터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모 관계자가 네. 어제 그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되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이게 어떤 경유로 나간 줄 아냐 기사가.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저희가 보도한 건 아니니까 그쵸. 모른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제 그걸 궁금해하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 체제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좀 표출이 된 것 같다. 네, 왜냐면 네, 이제 네. 보고서가 나온 시점은 좀 지났는데 네.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도권 어렵다라는 거는 이제 당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런 보고가 있었던 건데 큰 변화가 없었고 그다음에 시점상으로 보면은 그제 혁신위가 조기 해산을 하고 어제 그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자체가 별로 좀 변화가 없고 그냥 이 현재 체제로 가려나 보다. 너무 불안하다. 이제 이런 기색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가지고 외부적으로 일종의 유출자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체제대로 가면은 총선에서 질 게 뻔한데 이거에 대한 좀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부에서 누군가 일부러 유출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판정승 했다 이렇게 보는데 전 이제 이걸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윤심이 뭐냐 좀 행방이 묘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그러면 윤심은 김기현 대표 손에 들어준 거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희 기자들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네. 윤심을 따졌는데 사실 처음에는 인요한 위원장의 기세가 너무 등등해서 당연히 인요한 위원장에게 윤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심이 인요한 위원장인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약간 이심전심 중인 가운데 네네.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당장 비대위 출범을 원하지는 않으니까 김기현 대표에게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중립 상황인데 그게 무게추가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심이 지금 어쨌든 어디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네네. 게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 대통령의 내심, 그러니까 지금의 내심은 뭐라고 할까? 윤심이 좀 빠졌다,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좀 우위를 점했다, 뭐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거랑 연장선에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아노미 상태라고 본다는 그런 의원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직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뉴스쇼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게 그 대통령은 이제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대정당이다. 그러니까 당보다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중요하고 네. 그 다음이 정부고 그 다음이 당이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개편을 해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지금 개편하고 있고 정부 내각 그 장관들 바꾸고 있고 그 다음 순서가 당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순서까지 명확하게 오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인요한 혁신이나 김기현 대표 체제나 모두 그냥 일종의 좀 유보 상태로 정리가 된 그런 그림이 된 거는 네. 결국엔 공관위로 넘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관위에서 키를 쥐게 될 텐데 네. 본격적으로 그 대통령실에서 당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을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산 가고 이런 행보들만 봐도 네.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잘 안 되고 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코너에 몰린 국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실패는 사실 당의 책임 묻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당의 책임은 거의 없다고 그쵸.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쵸. 정부나
아니면 이제 굳이 묻자면은 기업 쪽에 물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당의 그 정부에 좀 초점이 맞아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좀 전화하는 횟수도 좀 줄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당의 윤심을 이렇게 표방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뭐 권성동 의원 다 후방으로 빠진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도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 인류한 혁신이도 뭐 강하게 나서지 못하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힘의 우위가 어디로 갔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아직은 좀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근데 보는 게 김기현 맞겠네요. 대표 네. 체제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좀 공통적으로 듣기로는 네. 힘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 관계자는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고려시대 무신 정권의 뭐 왕 같은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늘상 언급을 하지만 모든 최대 변수는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는 과정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 체제는 그냥 그 어떻게 보자면 그냥 간판으로서의 역할에 그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왜 김기현 대표는 그렇게까지 버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네.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승리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표를 직을 유지하면 어느 정도의 지분은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공천에서.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른 거고 굉장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여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타이틀은 총선에 이제 이기게 된다라고 하면 총선 승리를 이끈 당대표. 그러니까 이 타이틀을 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뭐 총선을 이끌면 이제 지분 확보 부분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을 거라 했는데 또 근데 이번 주에 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대표직을 유지한 대신 뭐 울산 출마는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요?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뭐 대표직 유지하고 험지 출마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김 대표가 다 고민하고 있다고 화를 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손쉬운 방안은 울산의 다른 지역구, 울산 6석 중에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울산 북구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를 이제 갈아타기 하는 예전에 주호영 의원이 했었던 방식이죠. 네네. 그게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조금 더 넓히면 PK에서 예를 들면은 뭐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부산 경남 쪽이나, 뭐 네. 양산 을이라든지 부산 쪽에 그런 데를 나가는 게 조금 손쉬운 방안이고 가장 세 번째 방안은 이제 저희가 정말 보통 언론에서 원하는 정말 제3의 지역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이런 것인데 김기현 대표가 왜 이제 울산 함명 수사 사건의 약간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울산시장 재선에도 실패했고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울산 지역구를 놓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트라우마가 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근데 김 대표 측에서는 늘 말하는 게 우리 험지 출마할 수도 있고 불출마할 수도 있어. 그런데 결정은 빨라도 1월, 늦으면 2월에 할 거야. 왜냐하면 기존의 대표들이 다 그래 왔어. 그 결정이 좀 굉장히 늦어질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거세지면 그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산 다른 지역구로 출마 가능성도 꽤 있어 그렇죠. 보이네요. 네네.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 체제가 확실히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대위 얘기가 확실하게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끝까지 이번 총선은 치른다 이런 명확한 현금을 받게 되면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뭐라도 내놓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이제 그간에 뭐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뉴스쇼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김기현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뭐 역할을 뭐 그만할 생각도 있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시기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여러 번 짚어드렸지만 그 정치인의 결단인데 혁신에 떠밀리는 그림을 만들고 싶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 같은 거랑 지금 뭐 특검이랑 쌓여 있는 게 많거든요. 그 문제 처리하고 나서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서 좀 하더라도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원희룡 장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희룡 장관이 아직 장관인데 그 정광훈 목사가 참여했던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잖아요. 거기다 개각 발표 첫 일정이다 보니까 더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원장관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보통 이제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스타 정치인 하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근데 사실 당 내부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원희룡 장관을 어떤 부분에서는 한동훈 장관보다 더 체급을 쳐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수 정당계의 대표적인 이제 개혁 세력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 가운데는 유일하게 친윤계였고 게다가 험지 출마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사실 감사하고 굉장히 그런 그렇네요. 이미지가 있었는데 하필 정광훈 목사 행사를 참여를
하면서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정광훈 목사 행사에 뭐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가뜩이나 자기 희생 이미지에 굉장히 좋았는데 왜 저런 데 좀 초를 뿌렸나라는 아쉬움은 확실히 있죠. 예. 시기상으로도 좀 아쉬운 면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 짚어드렸지만 아무래도 그 여권 내 2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람들 중에 2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해석들을 좀 가능한 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정무적으로 다 좀 잘못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게 좀 일반적인 해석이고, 네. 근데 굳이 만약에 좀 해석을 좀 긍정적으로 해보자, 이게 전략적으로 의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자라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2위이다 보니까는 네. 여권 내외 강성 지지층한테 오히려 좀 어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선을 공식적으로 다 긋는 게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판단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게 좀 더 많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와는 관련이 없긴 하지만 이번 주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을 하면서 이것도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이제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은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지명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여당에서도 우려가 이거는 좀 굉장히 큰 상황이긴 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검찰 정권이라고 비판을 세게 그렇죠.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은 그래도 검사 별로 없어요라고 항변을 해왔는데 심지어 윤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분 있는 사람을 자리에 앉혔으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동관 위원장의 업무 스타일이나 업무 수행 방식이 민주당에게 굉장히 조금 먹잇감이 됐었고 타겟이 돼서 이번에 탄핵으로 이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김용일 위원장은 최소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빌미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앉히지 않았겠나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추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손학규 동아시아 미래재단 상임 고문입니다.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또 나눌게요. 민주당에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을 위한 위선정당 방지법에 대한 당내 토론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아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때 단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연동형을 외치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왜 연동형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제 양당제입니다. 예.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도 트럼프 들어서고 나서 그 뒤에 트럼프 선거 그 패배하고 나서 그 지지자들이 의사당 난입을 해갖고서 난동을 벌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냥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가 대통령제 양당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더 심해갖고 예. 이거를 그 안정적으로 해 나가려면 다당제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렇지.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래서 단식하셨고 그때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대선 공약으로까지도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주류에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대선 공약 지킨다고 연동형 그대로 가지고 가고 위성정당 안 해버리면 이미 국민의힘은 애초에 우리는 연동형 반대했기 때문에 위성정당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 그러면은 의석차가 상당히 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정치는 현실인데 윤석열 정부를 막을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이죠. 예.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덕목같이 생각되는 게 선당후사예요. 저도 선당후사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자기 당선되는 거, 자기 공천받는 게 제일 덕목이에요. 그리고선 그 다음은 당을 위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이라는 게 예. 실제로 지금 패권 정치에서 1인 정당 비슷하게 아니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데 우리나라 역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민주화의 원천인 민주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런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냥 거의 사당화돼 버리고 있어요. 사당화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정 앵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를 지내고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뭐 밀어내면 나가야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한 발언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음. 그대로 놔두면은 예. 잠깐만. 선당 후사가 예. 뭐 제1의 덕목 같은데 이제 우리는 정말 당보다 나라 걱정을 해야 됩니다. 아하. 선국 후당이 돼야 돼요. 선국 후당. 아. 선국 후당 돼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하려는 모습들이 뭐 안 보인다. 아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뭐 가장 쉽게 들리는 얘기가 이 뭐죠? 탄핵, 특검. 예. 그리고 청문회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어요. 인사청문회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의 정치, 대결 정치, 싸움의 정치. 이거를 저도 워낙 뭐 내각제나 그 다른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한 10여 년 전에 독일에 가서 한 10개월 연수를 하면서 독일은 어떻게 이렇게 통일이 됐지? 독일은 어떻게 유럽의 최강자가 됐지? 네. 가서 보니까 정치적인 안정인데 네. 그 바탕이 네. 양당제가 아니고 다당제. 알겠습니다.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이런 말도 했어요. 정당이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엔 당당하게 약속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계 복귀하면서 정중히 사과하고 왜 다시 정치를 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한 뒤에 복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대선 공약을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 김대중 대통령하고 견주려고 생각하세요? 이건 김대중 대통령은 예. 우리가 그분 대통령 되고 나서 한 행적을 보세요. IMF 위기 극복했죠. 예. 남북 평화를 위해서 그 회담했죠. 예. 그리고 전자산업 발전시켰죠. 복지 높였죠.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 체제에서 나라를 위해서 약속을 바꾸는 겁니까? 자기 개인을 위한 거고 당을 위한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지도부에서는 나라를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나라를 위해서 같은데 뭐를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공동으로 뭔가 좀 대응하실 생각도 구상도 저는 하세요? 그 정치를 떠나 있어서 내가 무슨 어떤 사람들은 제3당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낙연, 김부겸 그분들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들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제가 당 대표할 때 사무총장을 시켰던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정말. 예.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 나라를 생각해 보자. 나라를 생각해 보자. 예. 아니 지금 우리가 말이죠. 예. 그저께 그 부산 엑스포 정말 처참하게 졌어요. 예. 그리고 예. 그 집권 여당도 혁신위원회 만든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돼 버렸습니다. 예. 그 전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알죠. 무슨 당에서 공천했습니까? 대통령이 공천한 사람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56대 39인가 많이 차이 났죠. 엄청나게 그 야당뿐만이 아닙니다. 여당과 대통령실도 오죽하면 얼마 전에 어떤 언론에서 99% 대통령인가 그런 얘기 나왔었죠. 모든 걸 대통령이 다 하려고 한다. 예. 일단 민주당이 당장 할 그런 것들은 뭐라고 대안을 뭐라고? 저는 말이죠. 예. 여당이건 야당이건 예. 내가 최고다.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아집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간 정당, 중간지대, 제3지대를 만들어서 그 우당을 만들어서 내 정책을 양보를 하고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그래서 연립정권 대통령제니까 정권 자체가 연립정권은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DJP 연합을 보세요. JP가 경제 강요들을 다 임명을 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서
상당한 정책적인 양보를 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하고 네. 우리나라 정치가 협의하고 타협을 해서 합의에 이루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 기초가 다당제자. 지금 당장은 우리 당의 손해가 갈지 모르지만 양당 다 과반수 차지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과반수는 이제 지금 요새 진행되는 우리나라 정치로 봐서 다당제 출연은 불가피한 것인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자.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12월 6일 수요일에 있었던 손학규 동아시아 미래재단 상임고문 인터뷰입니다. 손학규 고문은 사실 저희는 전 대표라고 하는 게 좀 입에 더 붙어서 그냥 전 대표라고 할게요. 네. 손학규 전 대표 정말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신 건데 외모도 조금 뭔가 예전과 좀 달라진 느낌이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하얗고. 근데 이제 난 좀 편히 쉬고 있었는데 나라 걱정이 돼서 다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과거 이제 단식한 경험도 있다 보니까 이 과거로의 회귀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당이 사당화되고 있다면서 쓴소리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손 전 대표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요거는 물론 이제 과거로의 회귀가 걱정돼서 나왔다고 했지만 정말 왜 출연을 하셨을까 이런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아주 진위까지는 배경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거제 개편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섰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많이 추진을 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떼놓고 보면 그러니까 양 거대 정당 그 이익이 결합된 그런 정당들 빼고 나머지 그런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이제 이 선거제 개편의 방향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일반론이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연동형을 유지를 하면서 위성 정당을 안 만드는 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들 인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의석수 때문에 선택을 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정치인들, 이 이익과 관련이 없는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명분이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방향이 좀 명확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명분상으로는 공익적인 면에서는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대의적인 측면 때문에 나오셨다. 근데 선거제도 얘기하기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어제 그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안규백 의원이 내정이 됐잖아요. 안규백 의원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된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그 국민의힘이랑 좀 다르게 네. 전략공관위원장을 따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전략공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선하는 지역 말고 특수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한 명만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네. 지역구도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후보자까지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공천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민주당 이제 지도부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규백 의원이 정세균계라고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SK계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 아니냐. 그러니까 비명계를 영입을 한 거니까 비명계를 네. 임명을 한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개파 통합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이 대표 측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건 이재명 대표의 통합을 향한 그런 의지의 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그 지도부 쪽에서 강조하는 점을 쭉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손을 내미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원들이 그 이낙연 전 대표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청원 네. 올린 것도 내리고 그다음에 내린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거 내가 내린 거다라고 이제 대변인이 대신해서 네.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파 통합하는 인사로 이렇게 안규백 의원을 발표를 했다. 이런 흐름으로 볼 수는 있는데 다만 비명계 쪽에서는 전혀 개파 통합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 어떤 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의원 이름이 공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전략공관위원장 인선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규백 의원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네. 공식적으로 입장은 다 안 낼 거라고 하는데 수면 아래서 이제 얘기 듣고 만나서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은 안규백 의원이 신친명이 된 지가 언젠데 이 비명계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간의 행보를 쭉 보면 알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표적으로 안규백 의원이 추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당헌 80조 개정이 있거든요. 네. 그 당헌 80조 개정이라는 게 뭐였냐면 논란이 꽤 됐었던 건데 뭐 이제 기소가 되더라도 뭐 어떤 뭐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내용인데 네. 그게 뭐 이재명 대표 지키기 맞아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주는 그런 네. 이제 당헌 개정이라고 해서 뭐 논란도 있고 했었는데 이걸 추진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에서는
친명계다 이 사람. 그러니까 신친명계. 결국 네. 친명계 다시 임명한 거다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수면 아래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저께에는 민주당이 그 당헌을 개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하위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그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친 발언을 했잖아요. 나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부분은 좀 이게 어떻게 계속 이게 갈등이 더 증폭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날 걸로 보시는지? 갈등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갈등은 계속 커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당의 그런 명확한 균열을 일으키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전체적인 그림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는 상당히 안정이 돼 있고요. 이걸 흔들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 본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굳이 흔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비명계가 흔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에 4명 의원에 불과하고, 네.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은 탈당한 상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긴 하지만 주로 외곽 조직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완전히 흔들 수는 없는 구조고.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뭐 이 부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흔들 수는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친명계 일부에서 이런 시나리오도 좀 그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천을 다 끝내고 한 3월이 지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스스로 사퇴를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높은 가능성은 아닌데 왜냐면은 총선의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치렀을 때 중도층들이 떠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끝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총선 공천 같은 게 다 마무리가 된 상태라면은 3월이면 총선 직전인 네. 거잖아요. 뭐 이제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출마 같은 것들도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직이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라면은 나쁘진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친명계 의원이 일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대로 얘기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비명계 쪽에서는 계속 반발하는 그림이 커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애초에 그 원칙과 상식이란 모임이 구성이 되기도 했고 여기에다가 일종의 좀 기름을 부었다 할까요? 더 이제 도화선이 되는 건 이낙연 전 대표 등장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점차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요. 그 비명계에서 이렇게 계속 나선 이유는 의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원을 2개 바꿨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평가 하위 10%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그 경선할 때 감산을 20%에서 30%로 늘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역인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친명 원에 이제 인사들이 와가지고 도전장을 내고 뭐 이제 수박 깨기를 한다 뭐 이렇게 막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입하기 쉽게 반대로 얘기하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떨어지기 쉽게 그 룰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 이제 만나서 사석에서 그냥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이 경선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명계 의원들이요. 네, 근데 네. 만약에 경선 붙었는데 이거를 내가 그 과정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의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100%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지게 되면은 완전히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경선에 붙은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거의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심에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전당대회 관련된 이제 개정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게 그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를 좀 높여주고 대의원의 표의 가치를 낮추는 그런 방향인데 기존보다 3배가 높아졌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권리당원 중에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많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전당대회 룰을 지금 개정을 하느냐? 네. 왜냐하면 전당대회는 사실은 예정은 안 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임기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나 전당대회를 치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비명계 의원들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이냐면 네. 아까 굳이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게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어떤 상황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미리 일찍 그만둘 경우. 그만두는 경우가 뭐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총선이 지났는데 총선의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물러나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거 아니더라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지만 물러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물러나게 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뭐 예를 들어 뭐 후임, 뭐 그러니까 제2의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내세울 때 네. 훨씬 유리한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친명 그 지도부나 이제 주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전당대회 룰 같은 거 원래 미리 바꿔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임박해서 그렇죠. 바꾸면 또 네, 룰 네. 바꾼다고 이제 막 싸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소위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 강성당원들 죄송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1대1을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개정한 거는 20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쪽 입장은 많이 이제 타협을 한 것이다. 이런 음. 입장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불신이 엄청 강하네요. 그럼 어떤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 페널티까지 강화를 하니까 더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경선을 치러서 내가 공정한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의심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경선은 또 보장이 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비명계도 친명계도 다 경선은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략공관위가 있지만 이 전략공관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안규백 의원 같은 네. 경우에도 어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전략공천하는 지역 최소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원칙으로 내세웠어요. 기본적으로 경선이 원칙이다. 네, 경선을 시켜줘야지 불만이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리고 친명계 쪽에서도 이제 모 의원이 이제 그런 사석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로 미리 징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비명계에 대해서 뭐 징계 논란 같은 게 있었잖아요. 여론도 좀 있었고 징계를 먼저 한다거나 혹은 탈당을 할 만한 그런 명분은 절대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 안 붙이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탈당 명분 잡아서 의원들이 나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훨씬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프로세스로 하겠다 이런 네. 입장이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같은 것들을 일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명계 의원들의 불신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에 발언 강도를 더 높여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지난주 우리 얘기했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근데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걸로 본다 이랬는데 이 부분도 그럼 이런 것과 다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그 의원들의 반응이 탈당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네. 뭐 비명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자신은 방송에 나와서는 이낙연 전 대표 탈당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반반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다라는 그래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네,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발언의 수위라던가 움직임 같은 것들이 탈당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탈당이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아졌다는 얘기들이 많고 네. 다만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계속해서 탈당 가능성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더라도 뭐 아주 뭐 극단적으로 뭐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 질문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제 가능성을 떠나서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뭐 두 분이 얻게 되는 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사실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사실 신당 창당 직전까지 온 상태고 이낙연 대표는 언급만한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둘 다 각각 신당을 만든다면 사실 중도층을 향한 파급력은 이낙연 대표 쪽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만약에 낙준 연대설이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던데 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둘 다 결과적으로 합칠 경우에는 실리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둘이 합치면 원내교섭단체 20석이 너끈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실제로 정말 신당을 만들다면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 가능성은 낮지만 물리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렇죠. 괜찮다. 굉장히 파급력이 센 거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선 이낙연 전 대표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네. 가장 그 필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현역 의원이라고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죠. 네. 현역 의원을 확보하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고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네요. 높죠. 비명계 의원들을 이제 흡수하는. 네. 근데 다만 이낙연 전 대표 쪽에 물어보면은 기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물어보면 인터뷰에서 생각 안 해봤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 사람한테 물어봐도 뭐 배제 정치를 하는 정치인하고 같이 하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는 걸 원하는 기류들이 원내에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나가더라도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 이준석 전 대표랑 합쳤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다시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그럴 높다. 가능성도 네. 높고 그리고 의원들이 안 따를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좀 복잡한 거는
주도권을 질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준석과 이낙연 이렇게 합쳤을 때 물론 이제 정치적 무게는 다 높지만 이준석 전 대표랑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말싸움도 피해야 된다라는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맞붙었을 때 당내에서 예를 들어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라고 했으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좀 불안감 같은 것들도 있는 거죠. 네, 오늘도 바쁘게 달려왔는데 여기서 오늘 얘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것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떻게 기류가 변할지 좀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님 그리고 박수모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